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딥러닝이란 용어를 여기저기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꼭 교과서나 전공 수업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AI 기술이 워낙 대중화되고 상업화되어서 일상에서도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요. 언젠가부터 이렇게 대중화된 용어이긴 하지만 그 뜻을 물어보면 정확히 아시는 분은 또 많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딥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딥러닝이라는 기법은 인공지능이라는 전체 카테고리 중 아주 일부만을 의미하던 특수한 기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학습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게 검증되면서 이제는 인공지능 하면 무조건 딥러닝이라고 받아들여질 만큼 널리 퍼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공신경망은 실제 우리의 뇌와 유사하게 무수한 뉴런 혹은 퍼셉트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공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공신경망을 아무리 멋들어지게 잘 만들어놔도 아무것도 학습하지 않은 상태의 인공신경망은 말도 할 줄 모르고 계산도 못하는 아기와 같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딥러닝을 아주 짧게 정의해 본다면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인공신경망을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시키는 기법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딥러닝을 얘기하려면 모델과 파라미터 이 두 가지 용어를 알아두시면 편리한데요. 만약에 이렇게 x와 y에 대한 데이터들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는 키, y는 몸무게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키가 커질수록 몸무게도 증가하는 경향을 지닌 데이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데이터들로부터 이 데이터의 경향성을 가장 잘 따르는 이렇게 하나의 함수를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데이터 대신 함수 형태로 표현한 꼴을 흔히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찾아낸다는 건 여기서는 데이터를 가장 잘 따르도록 W와 B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모델을 잘 찾아낸다면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도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의 키 X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몸무게 Y를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수학적으로는 주어진 데이터들에서 실제값과 모델에 의한 예측값 사이의 오차가 작아지도록 W와 B를 조정해가면 됩니다. 참고로 이때 W와 B처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값들을 파라미터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이 파라미터들을 잘 조정해서 실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이 파라미터들을 조정하는 혹은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실제 값과 예측값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W와 B를 찾으면 된다고 했는데요. 이 오차라는 걸 수학적으로 엄밀히 정의해 보겠습니다. 만약 n개의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데이터에서의 실제 값과 모델에 의한 예측 값의 차이를 전부 합해서 이렇게 전체 오차 a를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예측 값은 앞에서의 모델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이렇게 wx 더하기 b로도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데이터들이 주어졌다고 했으니 여기 x와 y의 실제 값들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 w와 b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이 전체 오차인 e는 우리가 모두 계산할 수 있는 값이 됩니다. 그러면 이 W와 B, 즉 파라미터들을 조정해가면서 이 E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이 파라미터들을 잘 조정해서 오차 E가 최소가 되는 점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오차가 최소가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모델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한다는 것이니까요. 이때 E가 최소가 되는 W와 B를 찾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처음에는 어떤 W와 B가 최적인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값으로 두고 여기 초기 위치를 설정해서 오차를 계산해보면 여기 동그라미 점이 되겠습니다. 즉 E가 최소가 되는 점이 전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초기 위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프의 경사를 따라서 내려간다면 언젠가 최소점에 도달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의 경사란 이렇게 오차를 파라미터로 미분한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 기울기의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파라미터들을 조금씩 이동시키다 보면 언젠가 이 점에 해당한 최소점에 도달하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걸 과학자들은 경사하강법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에 근접한 모델을 찾아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인공신경망도 사실 하나하나의 퍼셉트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퍼셉트론 역시 이렇게 각각 W와 B, 즉 파라미터들로 이루어져 있죠. 즉 인공신경망 자체도 여러 개의 파라미터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때도 역시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이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경사하강법은 아주 오래된 기법 중 하나이고 이 경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변종 기법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배운 경사하강법의 초기 버전을 아이언맨 마크 1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훨씬 최신형의 아이언맨 아머에 해당하는 아담 혹은 아담 W와 같은 경사하강법의 변종들도 많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 아담과 아담 W는 요즘은 거의 국룰처럼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당연한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경사하강법을 적용하려면 결국 여기 E, 오차 2를 계산해야 되고 이 오차 2를 구하려면 X와 Y, 즉 데이터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데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것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는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경사하강법을 적용하려면 필연적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합니다. 즉,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의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가 있고, 이것을 바로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딥러닝을 통해서 우리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흉내내고 예측하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딥러닝을 활용한 AI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챗GP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AI를 만들려면 인공신경망, 경사하강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챗GPT의 경우에는 트랜스포머라는 인공신경망, 그리고 아담W라는 경사하강법의 변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글과 언어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The cat is cute. 아주 심플한 문장입니다. 이러한 문장으로부터 input X와 output Y로 나누어서 데이터를 구성하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면 이 AI는 이렇게 input 문장이 들어오면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output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매 순간 다음 단어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예측해가는 것이죠. 단어들을 하나하나 예측해서 나열해보면 그것이 문장이 되고 문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하면 챗GPT처럼 대화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AI는 결국에는 인풋에서 아웃풋을 예측하는 인공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인공신경망은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AI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학습이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몇 가지 예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딥러닝은 정답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학습이 가능하긴 하지만, 데이터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상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보상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강화학습이라고 부릅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책으로 영어 단어를 하나하나 배우는 것을 일반적인 딥러닝이라고 한다면, 직접 외국에 가서 타지에 떨어져서 직접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영어를 배워가는 게 바로 강화학습인 것이죠. 사실 엄밀하게는 앞에서의 챗GPT도 더 그럴듯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도록 더 좋은 답변에 보상을 많이 주는 강화학습 기법이 적용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딥러닝으로 학습된 걸 GPT라고 하고, 거기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도록 만든 걸 챗GPT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물리학자들은 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들을 이 인공지능 안에 내재시켜서 이 물리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예측을 하도록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아닌 방정식을 학습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물리정보신경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딥러닝이라는 기술 덕분에 매일같이 AI를 활용하고 AI에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AI 기술이 개발되기까지 사실은 여러 우여곡절과 환경의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배운 이 인공신경망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자체는 1950년대에 이미 개발되었고, 그 이후에 SF 소설이나 영화에서 AI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등장해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론에서만 존재하던 AI를 실제로 구현하기까지는 그 당시 컴퓨터 성능도 많이 부족했고, 이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 AI 연구 역사에서는 두 번의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각 빙하기마다 AI라는 게 실제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하고, 이 연구에 대한 펀딩이 끊기거나 학계를 떠난 과학자들도 무수히 많았었죠. 그러다가 2000년, 새천년이 지나면서 우리 인류는 빅데이터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예시가 있지만, 한 가지 우리 학계에서는, 이렇게 스탠포드 그룹에서는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사진,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무료 이미지 데이터베이스가 배포되면서 그 이미지들로부터 이것이 개인지 고양이인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 대회 같은 것도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가 되면서 컴퓨터 기술이 급격히 성장했고, 특히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열심히 게임을 한 덕분에 그래픽카드, GPU 또한 빠르게 발전해왔습니다. 사실 이 그래픽카드는 원래는 주로 게임을 위해 발전되어 왔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AI의 학습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밝혀진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앞에서 말한 개와 고양이 이미지를 판별하는 대회에서 원래는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도 이렇게 틀릴 확률이 30% 정도나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지 고양이인지 찍어도 50%는 되는데, 그 찍는 것보다 아주 조금 나은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죠. 즉, 그 당시에는 여기 보시듯이 대부분의 라이벌들이 30%냐 25%냐 정도 하는 오류 수준으로 경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2012년 알렉스넷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이 이 대회에 등장하더니 이렇게 이 오류율을 15%대로 낮추는 대격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예 이 이미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인데, 다른 알고리즘과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바로 이 GPU를 기반으로 인공신경망을 딥러닝으로 학습시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때부터 이 딥러닝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이 알렉스넷에서 사용된 기법들은 현재까지도 이 인공지능에 적용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법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AI의 상징 중의 하나인 알파고 역시 이 딥러닝과 강화학습으로 이루어져 2010년대에 등장했고요.
사실 이 바둑이라는 게 그 경우의 수가 우주에 있는 입자 개수보다도 많다고 해서 절대 정복할 수 없는 분야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딥러닝 덕분에 인간의 악이 넘는 실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여러모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는 사실 이 인공지능의 패러다임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서 그 인공신경망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지게 되고, 훨씬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미리 학습을 시켜놓는 사전학습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 AI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 수준의 대화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림이나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노벨상을 받기도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대-AI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시대가 변화하는 걸 지켜볼 수 있다는 점에서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AI 시대에 뒤처지거나 압도되지 않기 위해서 나만의 역량을 쌓고 공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현재 AI를 넘는 미래 기술을 미리 공부해서 이 시대의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미래의 AI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자 핵심 기술이 될 수도 있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